AI 최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갑자기 초특급 한파라서 생각보다 먼데요. 역에서 걸어왔는데 역시 이 정도까지 오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지금 아직 몸이 좀 덜 녹은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이제 위성 영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위성 영상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저희가 드론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활용을 했고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군 관련된 부분이 소속으로 나중에 졸업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자산 자체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 영상이나 드론을 많이 접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저희 회사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여기 이제 위성 영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위성 영상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KCTC 가운단 쪽에서 민간기업으로 처음 들어가서 무인기업 과제를 수행한 내용이 있어요. 드론 쪽 인공지능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을 위성 영상에다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지구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설립 이후로 매년 2배씩 늘려나가자가 목표였는데 실제로 지금 임직원이 2018년 이후로 지금 2022년까지 한 4년 가까이 동안 5년째 접어드는 기로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6, 7명이었는데 현재는 100명 가까이 임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임직원들이 하는 일은 이제 관측 데이터, 지구를 관측을 한 정보를 가지고 인류가 이제 필요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슬로건은 이런데 실제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련된 과제들은 정부출연연구소랑 군 관련된 과제가 제일 많아요. 그럼 위성 영상이 뭐냐, 그럼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직관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쪽 왼쪽에 있는 저해상도 군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셋이 1에서 3m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해상도가 1에서 3m급이라는 것은 이제 고해상도보다는 당연히 흐리고 한 픽셀이 1에서 3m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서 있을 때에는 한 픽셀이 3m 정도 되니까 차가 한 픽셀 혹은 2픽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점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해상도에서는 건물 형태의 큰 단위를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흑백이라고 하시는 팬 영상으로 북한이 위성을 쏘아서 20m급 해상도를 공개를 했어요. 20m급 해상도는 한 픽셀이 20m이기 때문에 건물도 한 2-3픽셀로밖에 나타내지 못합니다. 네, 현재 저희 수준은 이 컴셋3A라고 있는 두 번째 항우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 위성 3AO는 0.5에서 1m급, 그러니까 50cm급의 해상도를 자랑하고 있고, 보시는 것 같이 정확하게 개체 식별까지 가능한 수준의 위성 영상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1위 기업 막사, 미국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0.3m급, 30cm급의 범접할 수 없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도 이 0.3이라고 할 수 있는 30cm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에서 어떤 특정 감시 정찰을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목표가 군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들을 빠르게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보여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 정찰 위성은 갈수록 점점 고해상도가 되고, 이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막사의 월드뷰가 0.3m급이고 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일반인들 그리고 군인들은 물론이고 저희 회사에 계신 판독관 출신의 군 출신의 예편하신 대령님들한테 물어봐도 20년 동안 한 번도 미 군사위성에 대한 영상을 본 적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보여주질 않아요. 소문으로 듣기에는
10몇 센치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의 그 얼굴이나 몸 바디 픽셀까지도 대충 윤곽이 잡힐 정도로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해상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장점이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민간 기업 중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월드뷰 3를 운영하는 막사급은 미국이 아시아로 진출을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놨어요. 즉 위성 영상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 쪽에 있는 큰 대형 위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아시아 쪽에 영상을 개별로 사업 진출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희 쪽에서는 시장 진출하기 되게 좋은 제도적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관련된 제품들도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탑재된 형태로 국가 단체인 정출연이나 아니면 국방 쪽, 군 쪽에서는 이제 납품물 형태로 온프라미스로 하고 있고, 해외 쪽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술을 탑재를 해가지고 가치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처음에는 그 SD에서 있는 ArcGIS나 QGIS 같이 이런 그 툴, 이런 AI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리 정보, 그리고 지구에 대한 지구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표출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많이 양분화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미 굳건하게 오래전부터 잡고 있던 툴에다가 경쟁으로 새로운 뉴원을 내기보다는 이쪽이랑 협업을 해갖고 저희 인공지능을 이쪽에 탑재를 하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온 형태로 지금 플러그인 하게끔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거기에 탑재를 해서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의외의 정보의 수요가 있어요. 이 예시 사진 가나처럼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미국처럼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잘 하고 있고 도로나 길도 반듯반듯하게 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 에 있어서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돈을 벌거나 그쪽으로 사업 진출할 때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어서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 두바이 이런 쪽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나 구축을 하거나 체계 정립을 하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위성 영상이라든지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나 쪽에다가 이제 한번 애드온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위성 영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걸 진출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을 때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 형태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 AI 기술을 이제 탑재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보시는 동영상에 있는 이 웹페이지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려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QGIS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 영상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무료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장점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일반인들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용이해서 저희가 관련된 AI 기술들을 홍보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팝업창에 있는 것처럼 항공기를 검출하는 기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QGIS에다 애드온 형태로 이제 탑재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오비전이라는 제품에 있는 기술 중에서 에어크래프트를 디텍션하는 기술들을 여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최근에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정치기관이라든지 교수들,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베타 테스트 버전에 대해서 배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한 버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위성 영상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남훈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회사 쪽에다가 리스트업을 해서 관련된 서비스 크레딧을 베타 테스트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트렉 아이라는 회사에서 자회사로 나왔습니다. 세트렉 아이는 R이랑 1호를 쏘아 올렸던 카이스트 출신의 창업자들이 만든 최초의 민간 스페이스 기업이고요. 지금 23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 설립한 지. 그리고 회사에서 첫 번째 자회사로 나왔던 게 이미징 서비스라고 영상을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자회사가 바로 그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SI 아날리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하나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저희 자회사를 1,000억 원에 인수를 해서 이제 실질적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었는데 세테레가 아니라고 할머니가 하나 더 생겼죠. 할머니는 하나그룹에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축하려는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즈 그리고 세테라의 계열사까지 합쳐서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에 있어서는 이제 발사체를 직접 만들고 지상 구글을 해서 사진과 신호를 받는 세테렉 아이와 그리고 그런 발사체에 관련된 위성과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 하나 계열들 방산들 그리고 나온 영상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SIA까지 이제 스페이스 허브가 구축이 되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이제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해서 발전을 하는데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는 저희 국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독보적으로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구를 한 학교 기관 몇 개가 이제 부분으로 있을 뿐 전체적 기술로 했었을 때는 다른 탑에 있는 막사라든지 다른 쪽보다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쟁대회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된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데 뉴리스 쪽에 머신러닝 계열의 탑티어 학회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관련된 경진대회 총 4개를 진행을 해서 CBPR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쪽 랭킹 1위 컨퍼런스에서 하는 경진대회에서 객체 추적 쪽 드론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추적 쪽에서 이제 세계 1위를 했고 스페이스넷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제에서 하는 상금이 큰 경진대회에서 이제 총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리스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랑 컴퓨터 비전 쪽 관련된 탑티어 학회에서 웨더 포캐스트라고 하는 이제 초해상도 쪽 트랙 3개에서 2개를 1위하고 하나를 3위하고 도메인 애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주얼 쪽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DIU라고 할 수 있는 이 XB3에 있는 부분이 이제 미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들이었고요. 올해에는 3위를 했고 작년에는 5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련된 국제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경진대회를 연구소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참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해요. 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랑 다르게 취득하기도 힘들고 보안이 많이 걸려 있어서 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진대회를 참가를 하면 저희가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영상이랑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삼성, LG, 애플이 아닌 이상 잘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경진대회에서 세계적으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러한 히스토리와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 저희 회사에게 이제 간접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경진대회를 실제 참여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냥 학교에서 논문 쓰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기업체라든지 주관하는 쪽에서 정말로 풀고 싶어서 내는 실질 문제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주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게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연구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연구 1팀, 연구 2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술별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OD 파트는 객체를 찾고 이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팀,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는 IP 파트는 해상도를 더 좋게 만들고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의 프로세싱 파트,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영역을 검출하고 변화를 탐지하는 그 분할 파트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ES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수 강우를 예측하고 탄소를 예측하면서 구름 이동을 예측하는 등 지구관 측에 대한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서 3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다른 영상들과 어떤 게 다른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진행을 할 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시고 관련된 공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크게 제가 볼 때 정지 궤도나 저 궤도인데 최근에 이제 군지 위성이라는 컨셉까지 나와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지 궤도 위성과 저 궤도 위성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은 말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서 지구가 돌 때 같이 돌아요. 이렇게. 이런 위성이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날씨입니다. 일기예보 같이 구름의 이동을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면서 비가 올 것인지, 날씨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지 이런 기상대기에 관련된 부분이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지궤도 위성은 같이 지구랑 돌면서 보고 있는 지역을 같이 꾸준히 보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전체적인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대기의 흐름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 영상 안에 있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를 찾는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객체를 볼 수 있는 해상도는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행기를 찾고 발사체를 찾고 아니면 장사정포, 이 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군적 자산들에 대해서 적군을 탐지를 하고 적군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일련의 모든 과제들이 다 이 저궤도 위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돌면서 보고자 하는 지역을 상세하게 보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체들의 변화라든지 특징을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2020년도, 21년도에 김정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한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찾았던 게 앞에 있었던 마사 테크놀로지가 찾았어요. 위성 영상에서 김정은 별장이었나를 찾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시점과 기사에는 예전에 있었던 시점과 최근의 시점을 봤었을 때에 그 별장에 전용 열차가 원래 없었는데 그 특정 날짜에 전용 열차가 들어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던 김정은이 최근에 이 별장을 왔다라는 게 증명이 됨으로써 살아있다라는 게 되고 그게 기사로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론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위성 영상은 갈 수 없는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쏘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북한도 위성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항공영의 위로 가면은 주인이 없어요. 비행기도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띄우면 북한이나 적군 위로 못 올라가죠. 그럼 다른 나라 위를 지나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성이 운영되는 있는 이 우주 공간에 위성이 돌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는 땅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좋은 화질로 보려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정찰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군지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초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통신 위성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미친 듯이 통신 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전 지구의 인터넷을 다 하나로 하겠다라고 하는 스타링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일 거고, 근데 꼭 통신 위성이 아니더라도 지구 관측 위성도 많이 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걸로 요즘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초소형 위성의 특징은 이 초고해상도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여러 개를 띄워서 많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보고 싶은 지역을 자주자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결은 엄청 비싸고 무거운 걸로 초고해상도로 가든지 아니면 주기성을 높여서 초소형 위성을 많이 띄워서 보고 싶은 지역을 최대한 자주자주 보든지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어 있고,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있는 정부 정책 발표에 있었을 때 몇 가지 과제의 결은 다 초소형 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싶다는 거죠. 자주 보려는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자주 봐야 되니까 그 자주 봤었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기술들이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있긴 했지만 보강해서 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들은 이렇게 돼요. 저희가 처음 띄웠던 아리랑 위성 1호부터 시작해서 현재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요 3호랑 3A호라고 할 수 있는 그 0.55m 50cm급 K3A가 지금 저희가 갖고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해상도입니다. 50cm급. 나머지 있는 5호부터 나와 있는 다른 위성들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레이더 영상인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영상 레이더 위성 영상으로 돼가지고 앞에 있었던 컬러와 다르게 취득된 레이더 값을 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서 레이더 영상의 특성을 활용한 정보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쌍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AI가 적용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셋3가 아리랑 위성 3A, 3호라고 할 수 있는 컴셋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제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정리된 게 있어서 위성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갖고 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미터 단위가 10cm입니다. 여기 월드뷰 3가 30cm가 되는 거예요. 한 픽셀이 30cm. 그리고 컴셋이 여기쯤 있죠. 한 픽셀이 이제 한 55cm 정도급. 보시면 생각보다 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월드뷰랑 GUI, 그리고 유럽에서 운영하는 위성들까지 고해상도 위성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저희가 접할 수 있거나 알고 있는 위성들로 해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점점점 고해상도 쪽으로 가서 더 잘 보자라는 걸로 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해상도가 좀 낮아도 이제 자주 보자, 그 리비지 타임을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도부라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도부가 뭐냐면 큐브 위성입니다. 그래서 작고 가볍지만 여러 대를 띄우고 많이 띄울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스카이셋도 점점점 리비지 타임이 짧게 가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럼 이러한 각국의 나라들이 위성 영상을 이렇게 막 쏘아 올리고 있고, 최근에 뭐 적국도 쏘아 올리고 있고, 앞다퉈서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성은 이제 알겠고, 그러면 위성 영상이 다른 영상들과 뭐가 다를까? 그리고 왜 여지까지 인공지능을 안 하다가 왜 지금 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 저희가 다룰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비슷한 내용 혹은 이런 관련된 강의라든지 수업을 들으면 숫자 인식부터 합니다. 저기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이
0, 2, 3, 4, 5, 6, 7, 8, 9를 잘 인식을 해보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넷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풍경, 객체들이 있는 사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사람, 자전거 이런 식의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으로 경진대용으로 이제 편집이 돼서 나오는 영상들이 이제 스페이스넷 경진대회급에서 보시면은 3000바이 3000, 3000바이 3000에 8000월 정도의 사진이 나오고, 이 채널 수는 위성 영상이 여러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면 이 사진이 87메가 정도 되고 3000바이 3000. 솔직히 예전엔 몰랐죠.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 되게 화질이 좋아서 휴대폰 카메라도 한 4000바이 4000 정도는 돼요. 그래서 고해상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경진대용으로 정제대에서 나온 데이터가 쓰신 거고, 실제 위성 데이터의 실원파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기가 단위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은 게 15000픽셀이고 제일 큰 거는 제가 4만 픽셀까지도 봤어요. 픽셀 하나가 가로 세로 픽셀 크기가 4만입니다. 그렇게 되고, 사진이 그래서 위성 영상을 취득을 해가지고 받으면 이렇게 RGB 색깔로 해가지고 사진을 받지 않아요. 너무 용량도 크고 애초에 찍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구매해서 보면은 사진 하나 맨 뒤에 뭐뭐뭐뭐 해놓고 R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뭐뭐 해놓고 하이픈 G, 즉 채널 하나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레드 채널 하나 받으면 700메가에서 800메가 정도 되고, 그린, 블루 이렇게 채널별로 사진을 받은 다음에 그 각각에 있는 RGB 채널, 그리고 이제 보통은 4채널까지 해서 NIR 밴드 채널까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채널별로 영상을 받아서 다시 재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8채널도 촬영하는 위성에 따라서 NIR 밴드, 그리고 이제 SWAR 이런 다양한 각각의 채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채널에 있는 값들을 사진을 받아와서 내가 쓰고자 하는 사진이 RGB로 되어 있는 컬러 사진이면은 RGB 채널로 되어 있는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컬러 형태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RGB 컬러로 쓰게 될 때도 용량이 어마어마하고 크기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통상적으로 원래 쓰던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컨벤셔널한 정통적인 방법으로 뭘 찾거나 분석을 하는 것도 한 번에 못 불러와요. 당연하게 너무 커서. 두 번째로는 AI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이미지넷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 224, 512, 많아봤자 1024 정도의 입력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걸로는 아무리 GPU가 좋아도 한 번에 처리가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만 단위로 되어 있는 사진을 한 번에 불러와서 인공지능 모델에만 통째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파생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잘 잘라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티 안 나게 잘 붙여야 되는지 부분도 연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최종 산출물을 내야 되는지를 보면은 필요한 기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할 때는 AI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영상을 처리해야 되는 기술들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위성 영상이 바로 해상도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인데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해상도, 한 픽셀이 몇 미터냐라는 것을 GSD라고 부릅니다. 즉 물리적으로 지상 공간에서 한 픽셀이 몇 미터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아리랑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컴셋 3A호가 0.5m다. 쉽게 50cm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50cm를 나타낼 거고, 이 드론 영상에서 촬영된 것 같이 레졸루션에 따른 기체의 변화를 보면은 확실히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관련된 기체가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해상도로 가려고 하는 거고 고해상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장대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다양한 파장대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개체를 인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NIR 밴드라든지 식생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밴드들을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 특정 싱싱한 나무는 더 높은 값을 내고 병든 나무는 더 낮은 값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위성 영상 데이터를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이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자동차를 찾으면 이 자동차에 대한 픽셀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몇 바에 몇 픽셀. 그러면은 그게 그 개수랑 이 레졸루션 정보랑 융합을 하면 내가 찾은 요 자동차가 실제로 몇 미터 크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가 예시여서 그렇지 이동형 발사차 같은 텔이라든지 어떤 포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적군이 새로 만들어진 신 비행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큰 정보가 없는 부분도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면은 실제 크기 제어를 알 수 있다는 정보가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치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는 뭐냐면 사진 자체에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성 영상을 가져와서 아까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했던 이 QGIS라는 툴에다가 이렇게 불러오면 이 위성 영상에 대한 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재원의 특이한 점이 RGB, NIR 4밴드로 되어 있으니까 밴드가 총 이렇게 4개로 나오고 일반적인 사진이었으면 3밴드로 나왔겠죠. 그 다음은 데이터가 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진은 RGB로 되어 있는 8채널 그래서 0에서 256 사이의 값을 지녀요. 여기는 16채널 즉 2의 8승이 아니라 16승이라는 만 단위 3만 얼마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컬러가 엄청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값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같은 흰색을 표현해도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0에서 256 사이의 그 텀을 가지고 흰색을 표현한다고 하면 위성 영상은 아마 34,000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수치로 더 세밀하게 컬러 값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 정보라는 게 들어있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WGS84라고 하는 이 위경도를 나타내는 표준계 중에 하나인 WGS84를 통해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값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사진이 위경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진을 취득했을 때 그 사진이 실제로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와 같이 위성 영상 사진 여러 개를 불러와서 하나의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로드를 하면 일반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진이 뒤에 있고 최근 게 앞에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진이 위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휴대폰으로 해서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이제 GPS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 사진이 대충 어느 지역에서 찍었는지 위치를 어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사진 각각이 원판과 혹은 잘랐을 때도 사진 내에 위경도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불러오면 이 하얀색 캔버스 위에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구상의 절대좌표라고 할 수 있는 위경도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사진 자체가 위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내가 위성 사진을 갖고 있고 위성 사진에서 뭘 찾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떤 날짜에 얼마만큼의 가로 세로 미터 크기를 지니는 뭐가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자 하는 감시 정찰 목적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오픈에 이제 폴리곤 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정답지 있고, 왼쪽이 그냥 구글어스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정보가 호수 정보가 여기가 호수입니다라고 하는 호수 정보에 대한 값이 실제 지도화했었을 때에 전 세계에 대한 수계 지도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여기서 보시는 예시 지역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부가 되어 있고, 예시 지역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실제 지도랑 매칭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호수가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워싱턴 DC 같이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오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된 물, 수로 정보를 받아오면 이 받아온 것 자체에 대한 정보값이 실제 지도에 있는 정보값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물줄기까지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러한 지도상에 있는 이 수로의 그 시간적 변화, 즉 가뭄이나 홍수,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이 강폭의 변화와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누적을 하고 이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공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하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데이터량이 늘어갈수록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성 영상으로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할 때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한 면적 추산과 모양,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뽑아내는 데 있어서 위성 영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지만 이러한 특징들과 추가적으로 AI에서 고려해야 되는 특징들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체 크기가 매우 작아요. 방금 보시다시피 사진은 엄청 크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는 사진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서 현재 있는 자동차의 양을 찾아라고 하면 사람은 못하지만 AI는 빠른 속도로 그 자동차들을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객체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위성 영상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거나 어떤 기술을 적용할 때는 이런 작은 객체들을 찾는 형태의 기술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군집 형태로 모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주차장 같은 경우인데, 이 군집 형태로 모여있다는 말은 비슷한 형태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서 이 각각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뭐 101동, 102동 이런 각각의 객체들을 분류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군집 형태로 모여있는 것들이 주차장의 자동차처럼 되게 작은 것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가지고 특정 객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지구를 촬영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에서는 계절이나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근데 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면 나무가 푸릇푸릇해지고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겨울 되면은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다 갈색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나뭇가지는 얇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무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시간적 차이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즉 아침과 저녁 무렵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의 각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색상도 약간 붉으스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색상 변화에 의한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있진 않은데 지역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유럽이나 한국같이 이런 대도심 지역을 찍으면 이 찍는 사진 자체에 나오는 이 컬러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객체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두바이를 찍으면 오렌지 색깔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렌지 색깔 비슷합니다. 누렇게.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걸 수행을 할 때 사진이 잘못 나왔나? 내 눈이 이상한가요? 전체적으로 약간 누리끼리 하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지역의 특징이 사막이 옆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수시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애초에 위성에서 볼 때도 그 보는 화면 자체가 정말 좋은 날이 아니면 웬만한 시간대는 다 누리누릿해요. 모래바람 때문에. 이러한 그 지형적, 국가적 위치에 대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도에 따라 건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 예시 사진처럼 똑같은 지역을 최대한 똑같이 맞춰 찍어도 사진으로 봤을 때 요 건물과 요 건물이 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찍을 때는 정사, 즉 버드뷰 90도로 내려다보는 거와 유사한 정도의 각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만 보이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옆을 날아가면서 위성이 옆을 날아가면서 이쪽 건물 쪽을 바라보고 찍었기 때문에 이 위성이 움직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촬영했었을 때 나오는 그 건물 각도에 따른 이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아 같은 건물이구나 라고 하겠는데 AI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뚜껑은 똑같아요.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하얀 색깔 벌집 모양의 체크가 여긴 없었는데 여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변화를 감지하거나 건물을 탐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엄청 치명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각도에 따라 나오는 이런 변화들 이제 해결하는 것도 위성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성 영상의 특징들이 있었었고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디텍션, 객체를 검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져온 사진은 월드뷰 3A와 컴퓨터 3A입니다. 요게 월드뷰 3고요. 예시 밑에 있는 요 사진이 컴퓨터 3A.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지는 않았는데 검색창 구글이나 네이버에 AI 허브라고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나와요. AI 허브 데이터 센터. 거기에 가면은 피부, 얼굴, 자동차, 위성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용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제나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 사업 중에서 위성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그때 만들었던 데이터가 이 위성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요트 같은 배들이 잔뜩 있고 옆에 자동차들도 있고 이런 고해상도 컴셋 3A 0.5m급의 55cm급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배도 검출이 가능을 하고 이런 요트들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까지. 여기에 필요한 파생 기술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필요한 파생 기술이 뭐냐면 일단은 요 배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요트를.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술들과 보통의 사진에서 뭘 찾으면 특히 얼굴 검출을 하거나 이렇게 찾으면 네모 박스가 위에가 평평해요. 지금 빨간색처럼 이렇게 여기 사람 얼굴 있으면 위에가 평평한 사각형이 면적이 위로 향하는 방향성이 없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호리젠탈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냐면 강아지, 고양이, 사람 얼굴 찾고 이런 자전거를 찾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찾은 거에 대해서 박싱을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위성 영상은 이 박스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회전이 돼야 돼요. 각도가. 지금 이 옆으로 길이 누워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찾은 객체에 대한 재원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누워있는 각도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하게 되면은 이 들어있는 실질적 객체의 크기를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박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오면 이거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얘가 대각선으로 누워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옆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 이 들어있는 객체의 실제 가로 세로가 몇 미터냐라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각이 있는 형태로 검출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예시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큰 배가 있고 그 옆에 작은 배가 있으면 큰 배를 직사각형으로 해서 호리존털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하면 그 박스 안에 옆에 붙어있던 작은 배가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옆에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작은 호위선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더 큰 배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객체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특성이 있고 이런 회전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검출기를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출기가 아닌 이런 회전해야 되는 회전각이 있는 로테이트된 바운딩 박스 계열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찾아낸 객체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배인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찾아낸 픽셀의 정보들을 통해서 해상도 재원을 포함해서 가로 세로가 영상 내에서 몇 미터인지 그리고 이 배가 롱랩 위경도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보까지 이제 추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타겟을 했던 타겟 객체에 대한 필요한 재원들을 다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 씬에서 사람이 셀 수 없거나 세더라도 오차가 많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런 대량의 업무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입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려고 차고 그 항만에 주차가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본인 회사 혹은 경쟁사 혹은 이런 주식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자기가 타겟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생산량을 보기 위함으로 이렇게 차고지에서 나가는 차들을 검출하는 부분들을 많이 희망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거 그냥 자료 달라 그래갖고 몇 대지를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같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고객 관계에 있는데도 정확하게 안 알려준대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근에서는 이제 자기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추정을 해가지고 경제지표라든지 자기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영상이라고 하시는 RGB 영상에서 촬영을 해서 무언가를 찾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리랑 위성 5호, 컴셋5 같이 싸 영상이라고 하시는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영상이 이 사진에 본 것처럼 되게 노이즈가 많은 흑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봤었을 때는 굳이 이걸 왜 쓰지? 라는 형태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레이더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RGB 영상은 햇빛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컬러들을 포집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위성 영상이 그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름 낀 사진으로 그냥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진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구름이 낄 수 있고 또 구름이 많은 지역들도 있죠. 그리고 낮에 찍으면 잘 보이겠지만 아까 계절과 시간 변화에 민감하다 했던 것처럼 밤에 찍으면 안 보여요. 근데 민간 이런 수요에서는 그냥 낮에 찍으면 돼요.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특히 군소유에서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적국 같은 경우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대놓고 낮에 또 훈련을 하거나 장비를 꺼내놓지 않습니다. 밤에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싸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고 되게 예전에는 북한도 군사훈련이라든지 훈련을 할 때는 낮에 했대요. 낮에 했는데 우리가 자꾸 낮에 벗어 그 사진을 찍고 가끔씩 기사도 나오거나 미국이 계속 낮에 하는 거 찍어서 보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 밤에 한다고 합니다. 밤에 조명 켜놓고 한다. 그러면 일반 2호 영상으로는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싸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싸이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럼 도대체 싸이에 왜 의존을 하느냐? 이 레이더 영상은 내가 원하는 웨이브 신호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쏴서 구름을 뚫고 내려갔다가 이 지표면에서 맞고 다시 올라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사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 신호를 모아서 얘를 사진처럼 만드는 게 바로 싸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도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밤에 찍어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낮밤 상관없고 구름 상관없이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싸 영상을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허옇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배처럼 사람이 봤을 때 하얀색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걸 학습을 시켜서 배라고 인식을 하게끔 하면 AI 관점이 얘가 배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지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뭐다라고 학습을 하는 건데, 그 뭐다가 사람이 배로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유사한 반복되는 패턴과 특징이 있는 애들이 있을수록 인공지능은 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통상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봐서 이걸 배라고 찾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이걸 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높은 정확도로 싸 영상에서도 이제 객체를 찾을 수 있고, 또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하기 위해서 싸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활용하는 게 말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DIU, 미 국방성에서 주관하는 DIU에서 경진대회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경진대회 수상으로 보여드렸던 엑스뷰3가 이겁니다. 엑스뷰2도 있었었고, 엑스뷰3에서 했던 부분은 불법 어선을 잡는 것들이었었어요. 실제 이 미 국방성에서 나왔던 경진대회는 우리가 정보를 줄 테니 이거 좀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경진대회였고, 어선들은 기본적으로 AIS라고 하는 신호기를 켜야 됩니다. 즉,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비슷한 형태로 계속 알려줘야 돼요. 자기 위치나 이런 정보들을. 근데 불법 조업을 하는 애들이 당연히 그걸 킬 리가 없죠. 그리고 불법 조업을 낮에 해도 찾기 힘든데 밤에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 영상으로 그거를 찾는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됐고, 특히나 그 갈라파고스 해역처럼 그 공공의 지역이라서 이제 파손이 되면 안 되는 부분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불법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AI 기술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일일이 사람이 거기 보고 있으면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진대회로 이제 나왔고, 상금이 2만 달러였나? 청산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조업을 하는 이 피싱하고 있는 보트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로를 벗어난 불법 배들에 대해서 이제 찾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진대회였고, 이 경진대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6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싸 영상에 대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배들을 찾아서 이 배들에 대한 재원을 나타내고, 이 것들을 이제 주최 측에서 제시했던 정답지와 비교를 해가지고 성능을 평가를 해가지고 잘 찾았는지, 그리고 잘 인식을 했는지를 하는 그런 경진대회였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재를 위해서도 이 기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군 쪽에서도 이제 감시체계 목적으로도 싸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싸 위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보조적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특정 객체를 찾는 것 말고 이제 피해라든지 재난재해가 있었을 때 분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위성 영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지역을 그리고 보고 있는 지역을 찍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연도의 사진과 과거에 있는 연도의 사진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허리케인이나 어떤 홍수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 피해가 없을 당시의 사진과 비교를 해서 몇 달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재난재해가 있고 나서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가 피해를 입은 건지를 빠르게 분석을 하고자 라는 목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바로 변화탐지입니다. 특히나 그 변화탐지 중에서도 빌딩 데미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추산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XB2라는 경진대에서 수상했던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했던 결과 사진입니다. 요 빨간색,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완전 파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초록 색깔이 부분 파괴, 그리고 파란 색깔이 이제 파괴 없는 부분입니다. 요 데미지를 입는 재난재해 쪽에서 인공지능이 되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 허리케인처럼 지나간 게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처럼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피해를 추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을 하고 복구 작업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에 잠겼거나 방사능이 있거나 혹은 특정 재해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서 매몰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드론이 먼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드론으로 하기에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추산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위성 영상과 드론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대응책이라는 걸 마련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도 2018년인가 1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SB2를 할 때에도 그런 목적에서도 국방성에서 진행을 했고, 이 대회에서는 저희가 5등을 했는데 이때는 대회 할 때부터 여기서 수상되어 있는 코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미 국방부 주최한 대회에서 1등부터 5등까지 했던 기술들은 지금 현재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터브 사이트에 코드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XB라고 할 수 있는 이쪽 나사 운영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사들이 호주 산불 예방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필요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를 예방할 때 이 수상자들이 수상했던 이 코드들을 실제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코드들도 지금 이쪽에서 이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XB2 관련된 대회를 해서 5등을 수상할 때에는 이전에 있었던 사진, 그 이전 시점, 그러니까 피해를 입기 전과 피해를 입은 다음 사진을 비교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느 영역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를 추산하는 경진대회였고, 이렇게 경진대회를 해서 이렇게 결과치의 리절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경도 좌표로도 알 수 있지만 해상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셀 면적을 계산을 해서 이 면적을 해상도와 곱하게 되면 이 피해를 입은 이 지역의 이 건물이 몇 미터 제곱의 피해 면적인지를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면적과 피해를 입은 가구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디제스터, 즉 피해를 입기 전의 영상과 지금 피해를 입은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전과 지금과 비교했었을 때에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치와 이게 완전하게 파손된 건지 부분 파손인지를 알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피해 면적 추산을 할 수 있게끔 모델 AI가 이제 구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 보통 이거는 중국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한대학교라든지 이제 관련된 중국계 학교들보다 저희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탐지를 하고 개체를 탐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그 변화가 지금처럼 이런 자연재해도 있지만
도시건설이라든지 신도시 건설 같은 걸로 도시 구축 인프라가 새롭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길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길이 생겼거나 건물 같은 게 이제 다시 한번 재구축이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혁신지구로 탈바꿈하는 거에 대해서도 빠르게 하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경쟁사라든지 이런 정보가 필요한 증권사라든지 타 국가에서도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길, 도로와 관련된 건물들을 찾는 형태로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시는 이제 바르셀로나 스페인 예시인 거고, 이 블록 안에서 어떻게 도로가 구성되어 있고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넓은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도로를 찾든 건물을 찾든 혹은 이전에 있던 시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를 해가지고 달라진 점을 찾던 간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 사진이 그 위경도랑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비교하려고 하는 지금 사진과 과거 사진이 딱 위치적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 정압이라는 레지스트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위성이 느린 것 같지만 하루에도 지구를 몇 바퀴씩 돌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당연하게도 위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위해서는 AI가 사용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비교를 하고자 하는 사진 두 개에 대한 위치 오차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영상 레벨에서 하는 게 이제 영상 정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확대된 사진 보면 이 두 개의 사진을 합쳐졌기 때문에 경계선이 이제 노란색과 약간 붉은색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정압 결과로 보시다시피 도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있고, 이 뒤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까만색이 나오는 부분은 한 사진은 여기까지 영상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한 사진은 그 뒤에까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부분, 그 까만색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정보가 매칭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진 자체가 위치 정보가 있고 찍었을 때 보고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면적을 영상 영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가장자리 부분에 그 영상이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 미스매치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은 영상의 중앙 부분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정합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매칭을 시켜주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뒤에 있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더 정확하게 수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진대회로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동영상 사진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도시 구축을 하는 인프라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계속 생길 때, 이런 건물이 생기고 이제 무언가가 지어지는 이 형태를 오랜 시간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 정보를 취득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사람이 여기만 계속 주장창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시켜서 필요한 변화 정보만 취득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재난재해를 했던 미 국방부에서도 변화 탐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파손됐다 이러한 주체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뭔진 모르지만 변화된 거를 다 찾아라 라고 할 수 있는 정의된 클래스가 따로 없어요. 이 사진 대비 옛날 거랑 비교해서 바뀐 거는 다 찾으세요가 되는 거고, 그 바뀐 거에 계절적 변화나 자연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영상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 기술로는 이제 슈퍼 인핸스먼트라고 저희가 명명한 초화질화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위성은 하늘로 띄어서 우주 공간에 내기 때부터 이미 카메라를 만들어서 올려요. 바꿔 얘기하면
우주를 한 번 쏘면 더 좋은 걸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한 번 쏘면은 끝입니다. 업그레이드도 안 돼요.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쏘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상도를 더 개선하고 사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당연하게도 이런 해상도의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소형 위성이 점점 많아지고 군집하는 운영이 많아질수록 저화질 위성이 1m급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고화질화를 시켜서 객체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로 인해서 슈퍼이너스먼트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슈퍼이너스먼트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저렇게 원래 원본 사진이 있었을 때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해상도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가독을 할 수 있는 가독성과 인식성이 훨씬 더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왼쪽에 있었던 이 플래닛스코프 4m급 영상을 2m급 영상으로 고해상화를 시키면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훨씬 더 화질이 좋아지고 선명해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원래 좋았던 월드뷰 3 30m, 0.3m급, 30cm급의 영상도 이제 슈퍼레졸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기술 초해상화를 거치면 0.15m급의 2배의 해상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좋았던 영상에 대해서도 군사위성급에 맞먹는 해상도로 이제 끌어올려서 위성이 아닌 항공영상급의 해상도로 더 높은 검출률, 그리고 판독할 때 더 용이하게끔 판독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타적인 연구로도 이제 요즘 이제 막 메인으로 가고 있는데, 구름에 대한 물량 예측, 그리고 풍속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지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상청이나 이런 쪽 모델에 비해서 저희가 더 오랜 시간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더 낮은 시간이죠.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관련된 기상청이라든지 기상과학원 이런 쪽이랑도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기후 쪽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탄소 관련된 이슈에서도 이제 같이 협업이 제한이 되고, 이제 국제사회가 점점 이제 탄소를 줄이자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탐지 기술이란 이제 프리딕션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기상기후나 탄소 예측, 온실가스 배출량 컨트롤을 위한 정보 취급을 위해서도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위성 영상을 활용했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몸에 와닿으니까, 육군정보학교랑 같이 작년 올해 진행했던 과제 내용인데, 육사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아마 여기도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GOA라고 하는 위성은 아닌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는 이제 정보학교 쪽에 있는 김일학 서기관님에게 승인을 사전에 받았고, 군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이외에서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육군정보학교 연구과제로 이제 아미타이거 4.0 여단으로 해서 정보 수집해서 자동 분석하는 기술 검증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9월 말, 올해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있었던 KCTC 과훈단 전투훈련에서 저희가 민간 AI 기업으로는 저희만 최초로 현장에서 현장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훈단에서 하는 그 실제 훈련에서 이제 무인기 드론으로 이제 타겟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탐지를 하고 정보를 수출하는지를 했고,
10월 5일인가에는 그 지작사령관 그 포스터이신 지작사령관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브리핑할 때 같이 저희 쪽 기술들도 함께 브리핑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했던 타겟 클래스는 대항군 장비랑 아군 장비였어요. 근데 KCTC 가온단 전투훈련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종류만큼 다 이렇게 훈련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제로 준비를 해갈 때는 다음과 같이 대항군 장비랑 아군 장비를 같이 가져서 갔었었고, 저도 이거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107mm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T-80 전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했고, 사관학교 쪽 서기관님하고 이제 소령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아군 장비 2개를 이제 STV와 HAC라고 해서 소형 연술 차량과 차류용 장갑차 2개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추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검증용 데이터를 할 때에는 저희가 받은 데이터셋은 이렇게 받았었어요. 운동장에다가 관련된 군 자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여기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데이터셋을 찍었고, 여기 차고지에서 이제 전차들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촬영하는 걸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고, 이 AI 모델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한 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요게 2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에 그 가온단 훈련할 때 찍었던 동영상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출력했었을 때 출력 포맷은 이 왼쪽 밑에는 지금 이 객체 클래스가 몇 개가 있고 움직이는지 서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우측에는 여기가 드론에 대한 그 위경도라 할 수 있는 GPS 정보가 받으면 좋은데 이 촬영날 당시에는 볼 수는 있는데 메타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줄 수는 없다. GPS를 그래가지고 위치 정보는 없고 대신에 이 영상의 픽셀 정보만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움직였을 때 앞에 화살표가 이 탱크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이 객체의 진행 방향, 그리고 이 따라오는 꼬리가 이동 경로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훈련장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세팅을 해서 드론이 왔었을 때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대형 탱크들 말고 그 싣고 다니면서 설치해서 발사를 하는 포신형에 대해서 140 MOT 그리고 AT, 특히 AT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이제 학습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도 너무 예쁘게 세팅되어 있어요. 보시면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돌면 당연히 잘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당연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했었을 때는 당연히 잘 되는 게 당연히 잘 될까? 라는 관점에서 먼저 했었었고, 아무래도 드론이다 보니 화질도 높고 데이터 취득도 용이한데 예쁘게 세팅을 잘 해놔서 잘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 세팅된 그 포신이 됐으면은 요 포신이랑 이제 이 탱크랑 같이 있는 탱크란다. 요 포랑 이거를 싣고 다니는 이제 107R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도 잘 될까라는 형태에서 찍어서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드론이 이동을 할 텐데 처음에는 잘 안 돼서 무감을 했었어요. AI는 알려준 것만 가지고 예쁘게 검출합니다. 요 영상은 위성 영상과 다르게 박스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겹쳐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직사각형으로 방향 없이 박싱이 돼서 요럴 때까지는 되게 잘 돼요. 그러다가 드론이 뒤로 넘어가면서 나무에 가려지기 시작해요. 요 결과 영상은 되게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포신이 다 가려져서 여기 기둥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검출이 되죠. 처음에는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시켰는데 드론이 뒤로 넘어가니까 막대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랑 인식을 못하고 이거 다 하나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AI를 학습을 시킬 때에 이제 그런 가려짐이 있는 현상을 반영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을 했으니까 반 가려진 것도 집어넣고 이 머리만 나와 있는 것도 집어넣고 이런 다양한 컨디션, 그러니까 실제 전투가 일어났었을 때에 탱크나 이런 포를 숨길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일부만 나왔을 때도 122 SP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정제를 해서 학습을 시켜줬더니 AI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대기만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이 포라는 거를 학습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대기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회전에 있어서 가려짐에 있어서도 그 122 SP를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는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자동차같이 생긴 거는 당연히 안 돼 있고 요 탱크 저희 이때는 이제 T80으로 정의를 했는데 탱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나무에 가려져 있을 때는 못 찾고요. 여기 나무에 잠깐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그때에는 장갑차를 찾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었고 이제 요 훈련에 있어서 이렇게 경로를 따라오기 때문에 이 탱크의 경로와 이 화살표 방향 이 속도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 정확도가 높진 않은데 이 객체가 요 한 픽셀이 이제 얼마만큼인지 추정이 가능하면 얘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초당 30fps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1초에 30프레임을 가는 거니까 얘가 프레임 동안에 몇 픽셀을 이동했느냐를 가지고 몇 계산을 하면 얘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영상에서 이 객체가 동영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데 특정 시간 동안에 몇 픽셀을 갔느냐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속도를 추정해서 속도까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던 부분이고 여기 동영상은 없는데 여분적으로 이제 그 열 화상 카메라가 드론에 탑재가 되더라고요. 정보학교 쪽에서 저도 열 화상 카메라를 했었을 때는 여기 가려져 있는 자동차들도 다 보여서 검출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1차 테스트를 하고 재작년 거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갔죠. KCTC의 가운단에도 처음 가봤고 이제 10월 5일날 지작사령관님 포스트하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잘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현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회의를 했었을 때는 지휘부에 이런 식으로 6대 모니터를 구축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표출단으로 둔 다음에 여기에 AI 결과를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보안 때문에 사진은 못 찍었는데 갔더니 이제 막사 안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큰 TV 같은 모니터 여러 대가 있고 좌측에 그 렉으로 걸려 있는 모니터 한 6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AI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했었고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었어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 안 된다. 노란색. 당연하게도 내부망 그리고 내부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통신을 뚫어주는 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내부 저장소에서 저장한 거를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이거 바로 땡겨올 수 있는 거.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였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생도분들 나중에 다 이제 부대로 가시게 되면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통신. 근데 갔더니 어제 분명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제 안 된다고 내려왔대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방법을 찾고 찾았던 게 뭐였냐면 이 지휘부에 있는 모니터로는 이 드론 영상을 군 서버에 저장해서 군 서버에 있는 걸 땡겨와서 이 지휘부 모니터에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지휘부에서 보고 있는 사진을 여기로 땡겨왔어요. 그래서 윈도우 로고도 박혀있고 막 아이콘도 박혀있는 그 화면 캡처하는 그 씬 같은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방식이랑 그 진행하는 체계가 원래 계획이랑 그때그때 급변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민간 업체나 협업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가 1차로 이게 22년도 9월 27일자 영상이고요. 올해 10월 5일날 본 게임 하기 전에 이제 지작사령관 오시기 전에 했던 부분이었고, 보시면 이제 드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가 찢어져요. 우리 원래 했던 거랑 너무 보고 있는 뷰도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성능이 좋고 잘 최적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썼을 때는 학습한 거와 되게 유사한 형태로 잘 맞아지지 않으면, 즉 쉽게 얘기하면 AI가 본 것처럼 하지 않고 안 본 형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군 객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와 똑같은데 얘는 이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네, 요 영상은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와서 옆에서 보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탱크가 들어왔을 때 옆면과 앞면 그리고 약간 45도나 그 밑에 각도로 보고 있는 형태로 취득이 되어 있는 거였고, 얘는 거의 90도의 높은 위치에서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쪽에서 보다가 드론이 이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방향이 여기서 제 마우스 포인트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그리고 이제 90도로 내려다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 데이터 추가 확보를 통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을 시킨 게 한 이 정도까지 결과치가 나왔고, 그러다 그 결과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군에 대한 자산 트래킹이 됐고, 이제 이 카메라가 이제 특정 목표 타겟 지역을 찍다가 점점점 멀어질수록 객체가 되게 작아지기 때문에 초기 버전에 대해서는 이 작아지는 객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본 게임 하기 전에 9월 끝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스몰 오브젝트들도 이제 학습에 추가를 시키면서 이제 보강을 해가지고 작은 객체들까지 볼 수 있는 거 찾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드론이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도 카메라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객체는 이 영상상에서 인공지능은 위로 간다고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위성 영상과는 다르게 드론 영상을 활용을 할 때에는 카메라가 움직여요. 이 움직이는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까지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 게 AI를 이제 군사단급 무인기라든지 드론에 적용할 때 필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10월 5일날 오전에 오후에 지작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실시간으로 했던 영상이고, 요거는 동영상이 저한테 없어요. 이거는 보고서 형태로만 사진을 전달을 받아서 보안 때문에 사진만 캡처를 가져오신 걸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길에다가 이렇게 하면 주차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파킹을 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두 번째 이슈로는 사진이 이렇게 찢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통신으로 영상이 들어오는데 드론이다 보니까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앞에서 드론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수신기와 드론 사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만큼 딜레이도 생기고 그 딜레이를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사진이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끊겨요. 여기까지만 들어오다가 사진이 잘립니다. 그러면 영상 자체에서는 이 뒤에 있는 사진은 그 앞에 있던 정보로 그냥 밀어버려요. 그래서 사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고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똑같고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운영했었을 때 드론 자체가 흔들리는 이슈도 있었지만 영상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AI 적용 관점에서는 이거를 감안하고 혹은 이게 특정 값 이상으로 정보를 많이 못 받으면 그냥 그 프레임을 버리고 그 전 거랑 그 다음 걸 가지고서 얘 추적을 이어가는 형태로 연구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학에서는 수행이 안 돼 있고 관련된 기술들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나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인기나 드론 쪽 관련돼서 관심이 있거나 연구를 수행하게 됐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인지하고 계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고 짧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 쪽, 특히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현업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위성 영상이나 드론 영상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걸 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업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공이랑 위성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틈틈이 관심 있으시면 귀를 기울이고서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는 항공 위성 영상 쪽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기술 연구를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